많이 지루하시죠? 제가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유익한 강의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중복되는 건 있지만 대부분 발전적으로 그러니까 영업비밀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인정보, 반대적인 측면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계 분석은 이렇고 대한민국은 법원은 어떻고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잠재적인 범죄자일 수가 있어요. 모든 연구원, 모든 직원은 잠재적인 범죄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USB 다 가지고 나가거든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건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범죄자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범죄자죠. 방금 유명주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관리를 너무 잘하거나 이럴 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분쟁의 본질이 뭐냐 생각해보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엄청난 영업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미국이 어떻게 했죠? 영업비밀 침해가지고 다 가져간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우리도 일본 거를 다 가져온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영웅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영웅이기도 하고 돈놈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멋들어진 어떤 그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공격자 입장에서, 방어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인가 봐야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쟁인데, 특허도 비즈니스 전쟁이고 영업비밀 관련해서 비즈니스 전쟁인데 회사 직원이 나가서 창업을 하거나 또 전직한다거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업비밀로 문제가 생겼는데 영업비밀 된다 안 된다 이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영업비밀 관리성 없어 우리 검토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만해야겠네? 아니죠. 일반 불법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갔을 때 정말 저 친구는 혼내줘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럴 경우에 보면 그 다른 직원들도 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영업비밀이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직원들, 또 경쟁회사 어떻게 관리해갈 것인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업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만약에 소송에 진다 하더라도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부 직원 단속 문제도 있죠. 그리고 결국 영업비밀 보호 관리 아무리 잘해도 들고 나가면 영업비밀 보호 6개월, 1년, 2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시점도 퇴직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와 우리가 이렇게 소송 이겼다 막 이렇게 하지만 상대방은 한 사람 처벌받고 그건 다 공개돼 버린 거고 끝입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은 회사가 잘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업비밀 분쟁은. 그러겠죠. 매력적인 것은 매력적인 걸 만든 연구원은 자기가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회사는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무언가를 도모하려고 하죠. 그러면 1, 2년밖에 그게 보호 안 되면 누가 이제 영업비밀이 오픈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이제 검토를 했죠. 영업비밀 관리성 때문에 다 날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냥 공격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게 법적으로 위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회사 직원의 창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객의 유지 다소뿐만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확보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경쟁회사가 절취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매우 심각한 그 범죄행위죠. 절취까지 한 거. 제가 5분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쓰니까 어렵군요. 첫 페이지인데.
이거 중요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1년부터 영업비밀 소송이 굉장히 많아져서 서울지방경찰청 그 산업기술유출팀하고 3년간 거의 매달 몇 번씩 만나는 그런 굉장히 팀장님하고 친해졌는데 저희가 뒷댄스도 해보고 공격도 해보고 했는데요. 절취까지 하려 하는데 이제 절취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오히려 이 형사를 먼저 친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사로 해서 민사 판결로 이겨서 형사에서 이제 강한 조치가 들어간 그런 사례인데요. 거기에 아까 보시면 중소기업 대 중소기업 분쟁이 영업비밀 분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했던 사건도 사실은 대기업이 개입돼서 영업비밀을 유출시켜서 다른 하청업체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피해 업체는 대기업과 납품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대기업은 안 치고 중소기업만 쳤던 사례였고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판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승소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경쟁회사가 절취까지 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분쟁이 나는 이유가. 방어자 입장에서는 또 내가 이 회사에 이 모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만들었는데 나 여태까지 회사에 충분히 기여했으니까 나 나가서 내 회사 만들겠다.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지기술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막 그런 애매한 경계선이 있고 관리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계선에서는 선이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연구원분이 이거 뭐 공지기술 해가지고 다 섞으면 다 나오는 건데요. 한데 그 사람을 회사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송에서 이겨요. 저희 이긴 사례도 있는데 이겼는데 1년 7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사업 시작이. 왜? 투자를 받았는데 소송이 들어오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추가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뭐 이거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영업비밀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격자 입장이든 방어자 입장이든 영업비밀 관리성을 지금 이제 쭉 정리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자료들에 따라서 철저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공격자 입장에서 영업비밀 요건 충족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임죄랄지 배임죄는 그냥 배임죄 요건 그 자체니까요. 기타 불법행위 또 경업금지 경업금지가 영업비밀하고 연결되기도 대부분 연결되지만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할 만한 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요즘에는 그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그 금지 청구권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비단 영업비밀 소송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그래서 직관적으로 굉장히 괘씸한 사람이나 혼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어떤 법이든 나오고 법이 없다면 법이 미비한 거고 그 미비한 거는 일반 불법행위로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느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잘 변호사한테 전달하셔야 돼요. 변호사님들은 다 이 법에 고객한테 불필요한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게 결국은 관리성 없대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래서 영업비밀 요건 충족된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가 건데 태평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경찰, 검찰은 판사들보다 기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단히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입에다 떠넣을 정도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를 먼저 민사를 보통 형사를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러지 않습니다. 형사로 들어갔을 때 형사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요.
민사로서도 충분히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기 때문에 또 영업비밀 특정할 때 특정하는 부분이 영업비밀을 또 더 노출하는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특정하면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지 않아도 특정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서 영업비밀 공개에 대한 보호 조치가 또 있고요. 절차적으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짧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들고 나가는 친구 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이제 내일 제가 변론이 있는데 7명이 작당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회사가 잡았어요. 오고 가는 메일들을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4명은 주저앉히고 3명은 나갔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분쟁이 났어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보호기간이 짧다는 거. 그러니까 들고 나가버리면 몇 명만 그냥 뭐 처벌 당하지 뭐. 경업금지 기간에 뭐 2년간 저쪽 뭐 1년간 중국에 가가지고 서버 두고 그냥 몰래 서비스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비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항상 이 리소스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업비밀도 그렇고 인사관리도 그렇고 아까 이명주 변호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인사관리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어차피 들고 나가버리면 우리 영업비밀은 이제 종료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특허로 또 보호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도 논의를 내부적으로 잘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9년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이고요. 보통 요즘에는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술 사이클이 좀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가장 핵심이 이제 침해 금지 기간이 짧은데 기산점이 더 이제 심각한 거죠. 퇴직한 시점부터. 그래서 소송이 한참 진행되면 그 소송 과정에서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방어자 입장에서 전략. 우리 나가서는 이제 여기 회사에 기회를 받고 있으니까 나 사업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거 문제 있네. 언제 이직해야 될까? 나갈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오늘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잘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이제 문제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왜 이런 이야기는 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지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이 사람 이런 비밀을 보호해야 될 것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이미 발생하게 되면 변호사로서 제가 이제 후배 변호사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변호사가 할 하나의 덕목을 생각을 하면 끝까지 과연 그러한가를 따져라.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영업 비밀을 가져왔어. 우리 회사 그 비밀 관리 다 했어. 어떡하지? 걸렸네, 완전히. 그럴 때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공지성, 비공지성 문제가 있어요. 그, 별지 목록에 쭉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30개 정도의 목록이 있다면, 그게 30개가 다 인정돼서 판결을 받는 거하고, 15개로 줄이는 거하고 5개로 줄이는 거하고는 전혀 그 형량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변리사를 저는 이제 통신공학을 전공하고 변리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지금 특허 분야에 1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업에서는 전략을 세울 때 이걸 특허로 보호할 건지 영업비밀로 보호할 건지 뭐 이게 많이 일반적인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 판례가 보면은 머릿속에 기억한 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료로 갖고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제품에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보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특허보다는 영업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전략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직원이 가지고 나가버리면 그걸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이 가지고 나가고 머릿속으로 이런 판례를 알아가지고 많이 외워가지고 나가면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특허로 출원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대 제가 통신공학 나왔는데요. 전자통신공학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이제 IT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술자리나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너 창업할 때 네 머릿속으로 많이 외워둬.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문법적 컨설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친구가 많이 기여를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해도 괜찮겠죠. 어쨌든 나 걸렸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해도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게 영업비밀인가? 영업비밀 같았는데 비밀 컨피덴셜도 적고 다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를 끝까지 따져보면 저희 이제 특허 소송을 하다 보면은 그 무효자를 엄청나게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업비밀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자꾸 또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한 30개를 한 4-5개로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더 끝까지 따져서 그러면 뭐 벌금 정도로 나오거나 이제 잘해서 저쪽이랑 협상을 하고 경찰 단계에서 좀 잘해서 원래 이게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돼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취하되고 고소 취하하고 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면 이게 깜이 아니다. 그러면 검사도 경찰도 다른 사건 바쁘기 때문에 깜이 안 되는 거는 이게 킬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퇴직식, 경영식 채용은 워낙 우리 이명주 변호사님이 잘해주셔서 또 문서제출 의무 예외 이런 조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소송 절차도 여러 가지가 있고 민사적 구제 방법, 형사적 구제 방법, 이제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거는 영업비밀은 보호기간이 짧으니까 영업비밀 특허로 보호할 건지 영업비밀로 보호할 건지 그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전문가들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또는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 소송 어떤 쟁점이 떠올랐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보시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소송으로 못 이긴다 하더라도 일반 불법행위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는지, 개인 연구원 입장에서는 비공지성으로 날릴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짧게 인터뷰해주신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